안녕하세요. 아침의 광장 손지민입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대기업들의 하반기 채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어려운 경기에 기업들의 공채 규모가 해마다 줄고 지역대학 졸업생들은 서류 합격조차 어렵다는 토로가 많습니다. 좁은 문의 대기업보다 지역 인재 채용이 있는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도 많은데요. 이마저도 합격자를 보면 특정 대학 쏠림이 크다고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오늘 MG 티키타카에서 자세히 짚어봅니다. 10월 6일 금요일 아침의 광장, 오늘도 시사비타민 알차게 챙겨드립니다.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알아보죠. 박나영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 소식입니다. 대구 포항고속도로 포항 방향 와촌터널 7.6km 지점 2차로에서 승용차 고장 처리 중이고,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김천 부근 197.7km부터 김천 200.3km 지점 1, 2차로에서 교량 신축이음 교체 작업 중입니다. 이어서 시내도로입니다. 검단로 복현오거리에서 검단 내거리 방향 복현오거리 지난 지점 1, 2차로에 걸쳐 이륜차와 승용차 추돌 사고 발생했고, 팔공로 불로시장 일대 양방향 1차로 막고 가로수 가지치기 작업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 구름 많겠고 아침과 저녁에 쌀쌀하겠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는 10에서 15도로 크겠는데요. 기온 변화에 건강 잘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24도입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14.1도, 습도는 62%입니다. 지금까지 박나영이었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구 경북의 조간 브리핑으로 이어갑니다. 오늘 아침 뉴스 중앙일보 백경석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 전해주시죠. 네, 최근 3년간 대구 지역 자립준비 청년 중 46%가 기초생활수급자인 걸로 나왔습니다. 전체 국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4.8%인 것과 비교하면 무려 9배나 많은 건데요. 대구의 경우 대전과 광주에 이어 세 번째로 기초생활수급자 비중이 높았습니다. 자립준비 청년은 보호자가 없어 아동 양육시설이나 가정위탁시설 등에 머무르다가 만 18살이 되면서 보호 종료가 된 청년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대구에선 매년 70여 명이 보호 울타리에서 벗어나 홀로서기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자립준비 청년들에 대한 지원은 촘촘한가요? 네, 2020년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자립준비 청년은 일반 청년에 비해 주거 환경이나 교육 수준, 취업률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들 가운데 절반이 극단적 선택을 생각해 본 적이 있고 33%가 그 이유에 대해 빈곤 때문이라고 답을 했는데요. 실제 지난해 광주에서 자립준비 청년이 경제적 문제 등을 고민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일이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 이후 퇴소하는 자립준비 청년에게 지원되는 정착지원금이 기존 8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늘었는데요. 보호 종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매월 40만 원 수당도 지급됩니다. 하지만 빠르면 18살부터 독립해야 하는 자립준비 청년들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네, 사실 홀로서기를 하려면 돈 들어갈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 그중에서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가장 힘들게 할까요? 류종우 대구시 의원이 지난 6월 대구 지역 자립준비 청년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주거 문제가 현실적으로 가장 절실한 문제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 이른바 넘어질 기회가 없다면서 취업, 창업, 진학 등에 도전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제도적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들이 성공적으로 자립하고 사회로 진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주거, 경제교육, 진로 지원, 심리적 정서 지원 강화 등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부 지원에 더해서 대구시의 역할도 필요해 보이네요.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네, 2030년에 경북 의성군 비안면과 대구 군위군 소보면 일대에 대구 경북 신공항이 생기면서 이 부지에 살고 있던 주민들이 이사를 가야 하죠.
이주민 규모는 군위군이 125가구고 의성군이 301가구입니다. 대구시에서 이들을 위한 지원책을 내놓았는데요. 먼저 신공항 부지의 토지 소유자와 세입자 가구에서 최소 1명의 자녀 취업을 도울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항건설과 첨단 산업단지, 복합휴양 관광단지와 관련돼 있는 우수기업의 취업을 알선할 계획입니다. 또 이들 가구에게 최대 3천만 원까지 특별지원금도 제공합니다. 네, 근데 이주민뿐만 아니라 신공항 인근 주민들을 위한 지원책도 있어야 하잖아요. 네, 공항부지 편입으로 인한 이주민에게는 정주 여건이 우수한 에어시티 택지를 우선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대구시가 군위군에 구상 중인 에어시티는 신공항을 중심으로 교육, 의료, 문화, 체육시설과 뛰어난 생활 인프라가 구축될 예정인데요. 철도와 도로 등 교통망도 늘어나고 도심 항공 교통망이 연결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공항 인근 주민 지원 대책도 있는데요. 대구시는 1,500억 원을 신공항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이 희망하는 사업에 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지난 5년간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100만 명 이상이 암 진료를 위해 서울의 대형 병원을 찾았다고 합니다. 국회 보건복지회 소속 김영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인데요. 5년간 경북에서 서울병원을 찾은 환자는 12만 4천 명으로 비수도권 14개 시도 중 가장 많았습니다. 대구도 5만 9천 명에 달했습니다. 시간이나 비용 같은 원정 진료에 대한 부담이 클 텐데요. 네, 맞습니다. 금전적으로나 체력적으로 부담이 크지만 지역의 중증 환자 치료 인프라가 부족해 서울로 상경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요. 보통 기차나 버스를 이용해 장거리를 왔다 갔다 하거나 병원 근처 고시원, 오피스텔 등 환자방을 구해 치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김 의원은 중증 환자 치료를 위한 지역의 의료 인프라와 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실태 조사를 통해 지방에서 올라가는 환자와 보호자의 이송 방안, 주거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역의 인프라가 우선이 돼야 되겠죠. 마지막 소식 듣겠습니다. 네, 대구시 교육청이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민원 대응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교육청과 5개 교육지원청의 민원팀 15개를 새로 설치해서 학교 차원에서 대응이 어려운 민원을 전담하기로 했습니다. 또 악성 민원의 경우 변호사 등 전문 인력이 대응하도록 하고 필요하면 교육청 차원에서 고발 조치도 하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 아침 뉴스 중앙일보 백경석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숲길 등산 지도사 변중관입니다. 숲길 등산 지도사는 국민들이 쾌적하게 등산 또는 트레킹을 하면서 그 지역의 역사, 문화를 해설하거나 지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갑작스러운 큰 사고 당해가지고 3년 동안 재활치료를 받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던 중 대구 등산학교에서 숲길 등산 지도사 과정이 있다 해서 그걸 듣고 처음은 신청을 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그때는 양손 팔 기부스해가지고 이렇게 갔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설득 과정에 그걸 이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수하면서 실습 기간이 지리산 둘레길에서 실습을 하게 되어가지고 같이 이수했던 동기들 선생님 도움을 받아 잘 무사히 마칠 수 있어가지고 선생님들한테 고맙다고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대구에는 특히 불교, 유교, 신라, 가야, 고분까지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유적지가 많고 얼레어지가 있는데 각 시구 군청에서는 지금 숲길 등산 지도사들이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가을 맞이해가지고 숲길 등산 지도사와 함께 좋은 시간을 가졌으면 고맙겠습니다. 힐링하시길 바랍니다. MZ세대들은 정치와 사회 이슈, 삶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풀어갈까요? 젊은 그들의 생각을 펼쳐보는 MZ 티키타카. 대구 수성구의회 김경민 부의장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북구의회 오영준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두 분과 함께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의 지역 인재 채용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채용률이 높아지고는 있는데 합격자들이 특정대 출신으로 좀 편중이 돼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두 분도 좀 체감하는 부분인가요? 최근에 네. 그 공기업에서 이제 인사를 담당하시는 분이랑 좀 자리가 있을 일이 있어서 네.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 그때 조금 놀랐던 게 그분은 수도권 출신이세요. 근데 이제
이번에 채용된 분들이나 이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좀 한 군데의 대학을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금 그 자료를 살펴보니까 최근에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네? 2020년부터 2023년 사이에 공공기관 지역 인재 채용 현황 자료를 봤는데 네. 여기를 보게 되면 일단은 경북대 출신인 분들이 대구 경북에선 다 네, 합격자 비율이 굉장히 높은 걸로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 대구의 한국가스공사 기준 한 64% 이상 되고 경북대학교 출신이요. 네네네. 그리고 신용보증기금은 57% 이상, 그리고 전력기술, 한국전력기술도 64% 이상, 한국도로공사도 48% 이상으로 약 한 평균 50% 이상 평균 50%. 네, 합격률을 보이는 그런 자료가 나오더라고요. 저도 좀 보고 좀 놀라게 자료인 것 같네요. 네. 이렇게 경북대학교 학생들에게는 희망적인 소식이죠. 그런데 이제 지역의 타대학 출신 학생들에게는 지역인재 할당제라는 이 채용문이 그만큼 더 좁다는 현실입니다. 이 지역인재 채용에 있어서 특정 대학교 쏠림은 사실 전국이 다 비슷한 상황이라고 해요. 지방으로 이전한 임직원 500인 이상 공공기관 19곳에 최근 3년간 채용을 보면 그 지역의 소위 말하는 거점 국립대 출신이 이제 68.4% 정도 되고요. 출신 학교를 밝히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을 대부분 블라인드잖아요. 네. 하더라도 지역에 있는 대학이 이제 수도권에 비해서 한정적이다 보니까 특정 대학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전국적 불균형을 해소하려던 지역 인재 채용이 오히려 지역 내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가 또 다른 되죠. 불균형이 발생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역 의무 채용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잖아요. 30%니까. 네네네. 근데 이제 특정 대학에 다 쏠려버리니까 제도 취지는 좀 살리지 못하는 뉘앙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역 청년 입장에서 얘기를 좀 다시 해볼까요? 좀 집중적으로. 네. 지역에 있는 대학교들은 그러니까 저희가 지역이라고 하면 사실 서울 수도권 다 포함이거든요. 제가 비수도권 대학이라고 하겠습니다. 네네네. 현재 30%인 지역 인재 비율을 50%까지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비수도권에 있는 대학교 입장에서는 이 생존이 달린 중요한 문제거든요. 네. 또 지방대라고 불리는 그런 비수도권 대학들이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대학 일자리가 연계가 돼야 그렇죠. 되니까. 네. 일자리 연계가 돼야 되죠. 능력주의 관점에서는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나는 능력이 있는데 내가 수도권 대학이란 수도권 대학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런 역차별을 받아야 되냐. 근데 이런 제도도 없으면 누가 비수도권 대학 다니겠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또 한편에서는 지역 소멸은 막기 힘든 것이 아닌가 현실적으로 이런 얘기도 있죠. 근데 이제 또 비수도권 대학 출신 청년들 입장에서는 혹은 비수도권 대학 진학을 앞둔 청소년들 입장에서는 이런 지역 인재 할당제 채용이 늘기를 바라죠. 유인 요인이 확실히 된다. 네네. 사실 저도 이 지역 인재 채용에 대한 부분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수도권이랑 지방 같은 경우는 인프라 차이가 너무 커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것이냐는 사실은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이런 뼈대가 될 수 있는 제도를 통해서 보완을 하는 건 맞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제도가 시작된 게 한 5년 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는 네. 18%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매년 3%씩 오다가 이제 드디어 30%까지 왔고 그리고 이제 지방 대학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걸 좀 50% 올려달라는 얘기들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있으니까 어쨌든 특정 대학의 친구들이 된 거잖아요. 네. 근데 그 특정 대학 친구들이 된 게 일단은 공기업에서 된 거를 보게 되면 블라인드 채용 그리고 NCS라는 공정성을 두게 된 채용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채용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친구들이 노력을 더 다른 친구들도 열심히 한 거지. 이게 자료만 보게 돼서 한 군데 몰렸으니까 이거 다시 분산해야 되는 이건 좀 아니라고 결과만 보거든요. 보고. 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게 블라인드를 해도 좀 알아볼 수 있는 게 있는 게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렇죠. 이제 뭐 그 각 대학별로 학회라든지 아니면 뭐 동아리 특출난 동아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지역에서 뭐 이름을 날리는 수상 실적이 되게 높은 학회들이나 동아리들. 네. 내가 그런 동아리에서 이러이러한 활동을 했다. 사실 그 동아리 이름, 학회 이름, 학교 이름이 안 나오더라도 충분히 채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알 수밖에 없죠. 유로 짐작할 수밖에 없다. 심지어 그렇습니다. 전국 단위도 아니고 지역이라는 조그만 풀에서 봤을 때는 그렇죠. 그렇군요. 사실 근데 이런 부분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게 그 대학교에 있는 취업 관련된 동아리도 많고 선배들도 많잖아요. 네네. 그거는
당연한 활동이라 생각하거든요. 어디든지 다 네. 있는 활동이었고 최근에 NCS나 이런 공공기업에서 이 채용하는 관련해 가지고 이제 뭐 한정 같은 보안 시설이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곳에 네네네. 외국인이 합격해서 이걸 좀 취소하는 경우의 사례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면은 물론 이거를 좀 이런 자료들만 보기에는 합리적으로 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근거는 있지만. 심증은 있을 수 있으나 근데 우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결과값을 보게 되면은 그래도 굉장히 공정하게 잘 가고 있다라는 걸 좀 전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오히려 이제 그 지역 대학에서 동아리나 학회 활동이 왕성하다는 거는 굉장히 오히려 그렇죠. 예, 좋은 거거든요. 주변에 보면은 지역 인재 할당제를 통해서 이제 채용에 성공한 선후배들을 많이 봐요. 되게 기뻐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지역 인재 할당제 때문에 이 지역 대학 진학을 이제 하려고 하는 학부모나 학생들은 잘 못 보게 되는데 네. 그들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뭐 학회나 동아리 이런 활동이 되게 두각을 드러낸다 채용에서 그러면 이제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일단 아까 오 의원님이 말씀해주신 것 중에 이제 역차별 아니냐라는 불만 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하니 그걸 좀 얘기를 해볼까요? 맞죠. 사실은 이 지방이랑 수도권을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지방 인재에 대한 채용을 늘리다 보면 수도권들도 어떻게 보면은 지방이거든. 따지고 보면은 나누게 되면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50%까지 비율을 확대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너무,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계속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지역 인재 채용에 대해서 사실은 대학이 지방 위기가 있다. 그러니까 대학들은 취업과 관련된 것들이 크다 보니까 대학에서 좀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지방 인재 채용에 대한 부분을 대학이 목숨을 걸고 얘기할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채용이 중요한 부분은 맞지만 대학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기능을 좀 살려서 이게 연결돼서 가야 되는 거지 단순히 이런 공공기관에서 지역 인재를 채용을 막 한다고 해서 이게 결과로 지금 오늘도 얘기하고 있지만 특정 대학이 쏠리는 것처럼 결국은 대학 자체가 인재를 늘릴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인 부분을 갖춰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제가 역차별 얘기를 하면서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우리가 저희 방송 시작하기 전에도 얘기를 좀 나눴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초중고를 대구에서 나왔습니다. 대학을 근데 이제 서울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스스로는 굉장히 지역 인재라고 뿌듯하게 살고 있는데 제가 지역 인재에 해당이 안 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역차별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대부분 수도권에서 대학만. 나고 자란, 네네. 나고 자란 네. 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걸 대학교 토론에서 많이 네. 봤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진행자님처럼 지역 인재를 지역 대학에 입학시키는 게 사실 이 할당제의 목적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 인재 할당제 채용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지역 대학을 어떻게 살리느냐도 같이 연계가 돼야 되는 문제인데 지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공공기관 채용이 한정적이란 말이죠. 이 할당제가 처음 생겼을 때는 분명히 사기업과의 연계, 이 사기업 기업체들이 이제 지역으로 많이 와서 그리고 또 그 지역 안에서 지역 인재들이 지역 안에서 이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이게 목표였는데 사실은 지금은 살짝 목적이 주가 된 약간 전도가 됐죠. 그렇죠.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최종 능력 기준을 보통 많이 두다 보니까 이 지역 출신의 대학이거나 최종 학력. 네네네. 네. 보통 아니면 또 지역 출신의 고등학교거나 이렇게 되는데 근데 저희가 사실 대학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역 출신의 특성화 고등학교나 인문계 고등학교 고졸 채용도 많거든요. 그렇지만 그 친구들의 비율을 살펴보게 되면 정말 미비하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이것도 하나의 또 맹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봤을 때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사기업도 가야 된다. 할당제. 그런 부분도 있고 역차별이라는 얘기가 왜 나오냐면은 이 지역 인재 할당제의 혜택을 수도권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못 받아서 그래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지방자치 시대에 서울이나 수도권도 똑같은 지방자치단체로 이제 인정을 받고 지역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지역 인재 할당제 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도권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지역 내에서도 여러 대학 출신들이 합격할 수 있는 보완책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사실 얘기 대화에서 다 나온 것 같아요. 이거를 좀 세분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획일적으로 하지 말고. 단순히 뭐 대구, 경북 묻고 뭐 호남 묻고 이런 게 아니고 수도권도 어떻게 보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으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수도권에 특화된 부분을 좀 살려서 강점으로 살려주고 그리고 또 우리 지역에 필요한 부분을 강점으로 살려야 되는데 사실 공공기관이나 기업들이 이전하는 그 관련 법령을 보면은 그 혁신도시라는 개념으로 제가 4개의 개념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첫 번째 제일 주가 되는 개념이 이제 산학관 협력이 돼서 거점 도시를 만든다는 건데 그런 개념으로 이걸 보고 그 지역에 맞춰서 대학과 연계하고 기업과 산업과 연계해야 되는데 단순히 공공기관만 내려온다는 이런
복지성의 채용 정책으로서 보게 되면 사실 답은 없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전제가 필요해요. 네. 우리가 이 지역인재 할당제를 볼 때 지역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라는 첫 번째 전제. 네. 그리고 비수도권 지역의 청소년 청년들이 입시 취업을 함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다라는 전제, 두 번째 전제를 이 두 가지 전제를 동의를 한 상태에서 우리가 지역인재 할당제를 어떤 제도로 대체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시작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이 지역 행정 및 공직 사회에 지역 출신의 대표성을 가지는 인사가 많이 유입이 된다면은 나중에는 지역 청년들이 목표가 될 수 있겠죠. 네. 예, 동시에 지역의 실질적인 성장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 선순환의 의도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단순히 그래서 이 제도에 대해서 그냥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공공기관을 내려준다는 그런 관점보다는 공공기관이나 공공기업, 그러니까 공기업들도 사실 기업이잖아요. 그럼 기업의 관점에서 그 기업이 필요한 인재와 사업군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것을 관점을 보고 좀 내려줬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이제 내려달라는 말이 되게 어떻게 보면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냥 그 기다리기만 하는 역할이 되게 수동적으로 보여질 수가 있어요. 우리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공공기관이 내려오고 채용이 많이 되면 좋겠지만은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의 공공기관 이전은 문제가 또 될 수 있다.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모든 정책에는. 오늘 MZ티켓타카 북구의회 오영준 의원, 수성구의회 김경민 부의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구 문학관에서 올해 탄생 100주년을 맞은 작가 3명에 대한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서유리 리포터가 이 소식 전해주신다고요? 네, 대구문학관은 대구에서 문학활동과 발전에 공헌을 한 지역 대표문인 47인을 선정해서 이분들의 문학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그중 작년에 김춘수 시인의 탄생 100주년 전을 연 것을 계기로 매년 탄생 100주년 전을 열게 됐습니다. 올해는 시인이자 아동문학가인 여영택, 시조시인 이우출, 시인 전상렬이 주인공인데요. 전시장을 찾은 시민이 시를 낭독하는 소리와 함께 대구문학관의 이성구 운영팀장 이야기 들어봅니다. 5월의 목장으로 전상렬, 그 언덕으로 나의 목장으로 같이 가지 않으렵니까? 그곳 5월이 우리를 위해 마련해둔 녹색 침대에 누워 아무런 마음 캥길 일 없이 그저 오고 가는 산마루의 흰 구름을 보다가 그대로 잠이 들어도 좋지 않습니까? 이번 전시에서는 그 대구문학관이 소장하고 있는 이 세 분들의 주요 문학 자료와 함께 그 유족들이 소장하고 있던 육필 자료와 사진 자료 그리고 애장품들도 함께 전시함으로써 그 이분들의 창작 활동뿐만 아니라 생전의 생활 모습도 잠깐씩 엿볼 수가 있습니다. 주요 자료로는 작가들의 주요 작품집 외에 여영택 시인이 그 지도 교사였던 고등학생 연합 문학 동아리였던 혜기선의 동인지와 그 시집 기다리는 사람들의 여백을 장식했던 옛기와 탁본들, 그리고 이우철 시조 시인의 조선일보 신춘문예 현상 당선 메달과 그 창단 동인으로 활동했던 낙강 자료들, 그리고 동양 화가라도 활동했던 정상열 시인의 낙관과 붓 등 이제 서예 도구들이 함께 전시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셨던 문학적 활동에 보다 더 관심을 기울이고 관람하신다면은 우리 지역 문학에 대한 보다 넓은 시각과 함께 또 자긍심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문학가의 작품과 애장품을 함께 감상할 수 있다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여영택 선생이 현악기를 들고 부인과 함께 찍은 사진, 또 직접 그린 울릉도 지도 등을 보니까요. 네. 작가가 더 친근하게 느껴졌습니다. 국제시조협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민병도 시조 시인에게 전시 작가 중 한 명인 이우출 시조 시인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1975년쯤 기억되는데 당시 능인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계셨거든요. 이우철 선생님이. 그때 처음 만나 뵙고 그 이후로는 돌아가시기까지 한 12여 년간 영남시조문학회에서 스승과 같은 그런 반열에 두고 자주 배웠습니다. 선생님의 그 작품 세계는 전반적으로 불교적인 그런 사유 또 그 내면 세계를 다루는 작품들이 많습니다. 자연의 섭리 혹은 존재의 의미 같은 것을 탐구하는 그런 작품들이 많았습니다. 선생님이 일생 동안 남긴 작품은 사실 50여 편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남시조문학회 소위 낙강이라고 말합니다. 그 초대 회장을 맡으셔가지고 영남시조의 굳건한 그런 기틀을 만드셨습니다.
낙강 모임에 나오시면 주로 굵고 위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자중을 집중하게 만드는 그런 힘을 지니셨고요. 경상도 기질이 그 무뚝뚝함이라든가 그러면서도 격이 없고 그리낌 없는 그런 인간애가 매순간 두드러졌던 그런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이번 전시회를 계기로 선생님께서 이룩하신 그 문학사적인 성과가 있습니다. 그 성과에 걸맞는 평가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구문학관에서는 이 전시회에도 1990 대구 문학 어제 오늘이라는 기획전도 열리고 있고요. 방문객들이 유명한 시에 자신의 글이나 그림을 덧붙여보는 체험, 또 엽서를 쓰면 매달 마지막 주에 전해주는 체험도 해볼 수 있습니다. 관람객들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대학생 이세민입니다. 보면서 전상렬 시인이라는 분의 글이 좋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이 생긴 것 같습니다. 특히 5월의 목장이라는 시가 있었는데 엄청 날씨가 좋은 그런 날에 뭔가 여유로움이 느껴져서 되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대구문학관에서 더 다양한 전시와 문학 작품을 많이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김도경이고요. 대구 작가들은 이상하, 이장희, 현진건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전시를 보면서 새로운 시인들 알게 되어서 좀 많이 놀랐고 또 그분들의 시집을 다시 한번 찾아보고 싶을 정도로 흥미로웠습니다. 정말 좋았습니다. 포항에 살고 있는 김경욱이라 합니다. 이런 이제 문학관 같은 게 있어가지고 참 좋다는 생각이 들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람함으로 인해가지고 결국에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작가가 썼던 안경이나 사진, 메달도 있었고 자필로 쓴 시집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다른 분들도 오셔서 많이 구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전시는 내년 2월 19일까지 계속됩니다. 우리 지역에서 활동한 문인들의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대구문학관 방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서유리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지역의 아침 기온이 더 떨어져서 대구는 8도까지 내려가고 경북 내륙에는 서리가 내린 곳도 있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건강 유의하셔야겠습니다. 10월 6일 아침의 광장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